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른바 페트 개혁 법안 처리 끝냈고 한숨 돌리는가 싶었지만 이후에도 지금 처리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숙제가 계속 쌓여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해서 이인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나오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인영입니다. 네, 어떻게 페트 개혁 법안 처리가 좀 된 다음에 좀 쉬시긴 하셨습니까? 아직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원내대표가 된 이후에 예. 거의 뭐 쉬는 것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대표님. 지금 네. 이 말이 이게 지금 여보세요? 예. 예. 일단 잠깐 좀 혹시 라디오 켜놓으셨어요, 대표님? 아니요, 안 켜놨습니다. 이게 지금 울리고 있어서 예, 잠깐 끊어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어떤 그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인터뷰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이게 어떤 연결 상태에 좀 문제가 있었는지 계속 말씀이 울려가지고 지금 잠깐 끊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페트에 올라갔던 이른바 검찰 개혁 법안은 처리가 됐습니다만 세트로 이야기되고 있는 경찰 개혁 법안은 아직 손을 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까지가 처리가 돼야 결국은 완료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언급했던 사안인데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부동산 관련 입법이라든지 현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입법 현안이고 여기에다가 정치 현안도 있는데요. 지금 다시 연결이 됐다 보니까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상태는 좀 괜찮네요. 네. 자, 일단 입법과 관련된 거를 본격적으로 여쭤보기 전에 정치 현안 한두 가지만 좀 여쭙고 넘어갈게요. 네. 첫째, 어제 이제 당 안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씨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문희상 의장의 이제 며느리고 손주까지 그 공간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 보도까지 됐는데 문석균 씨의 공천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직 문석균 씨의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안에서 진행된 논의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 공천 문제다 보니까 좀 말씀하시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천 과정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우리 당 안에서 있지를 않기 때문에요. 예. 특별히 특정한 인물이나 지역과 관련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인사, 그러니까 중간 간부과 검찰 인사가 앞둔 상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가집 이른바 추태 파문도 있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추미애 대표도 말씀하셨던데요. 네. 검찰로서 또 국민의 엄정한 사법기관의 종사자로서 정제된 표현이었는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백히 비판할 지점이 있고요. 예. 또 더군다나 그것이 여과 없이 사회로 흘러나와서 네. 국민들한테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점은 비판받을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입장문을 통해서 추태 공직기강 해이라고까지 언급을 했으면 그 양석조 선임 연구관은 징계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오늘 대표님. 글쎄요, 그 검찰 내부의 내규가 또 공직기관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과 또 적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네. 본인 스스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숙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반대쪽에서는 그 양석조 연구관이 아니라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징계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던데. 그것은 직무 활동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아직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요. 네. 그러나 그 이전에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특히 절제와 정제된 언행이 필요한 네. 검사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상가집에서 그것도 장소가 상가집에서 네. 그렇게 난폭한 언어를 주고받았다면 그거는 명백히 비판받고 당사자는 자숙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진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는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낸 게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데요. 어쨌든
그 법률적인 판단 네. 그리고 직무 행위와 관련한 판단은 음흠. 그 당사자가 자기 책임과 권한 안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적용하면 되는 문제고요. 그와 네네. 별개로 이루어진 그 상갓집에서의 언행 음. 이런 부분들이 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입법 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경찰 개혁 입법이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인데요. 네. 일각에서는 2월 국회를 소집을 해서 처리를 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던데 맞습니까, 대표님? 저희는 2월 국회가 불가피한 점들이 있어요. 네. 선거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이라든가 네네네. 등등과 관련해서 총선 전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국회에서의 의사 진행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네. 이런 과정에서 가급적 경찰 개혁과 관련한 입법 활동도 함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검찰 개혁의 과정이 경찰 개혁의 경찰 권력을 자체 비대화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자유한국당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문제 의식에 책임 있게 자유한국당이 임하는 것도 경찰 개혁에 동참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그러면 이 문제를 놓고 자유한국당 더 나아가서 다른 정당과 좀 이야기가 좀 되고 있습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서로 접촉한 바는 없는데요. 네네. 이런 각자가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이런 문제 의식은 뭐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부분적으로 원내 교섭단체 대표나 이제 수석부 대표 간에 네. 접촉이 진행되면 이 문제들은 가부가 조만간은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개혁 입법안이라고 하는 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를 하고 그리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를 하고 나아가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는 이런 방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정리를 그렇습니다. 하면. 그 외에도 경찰의 방대한 정보 조직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어떻게 그렇죠. 재편돼야 될지 그래서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을 어떻게 제고할지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네. 또 경찰 권력을 그렇게 분산하고 또 나누고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경찰의 영역이 방대하고 또 권한이 커진 만큼 예. 그것을 통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서 경찰위원회 설치 이런 네. 것들이 함께 검토돼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게요. 근데 관련해서 하나만 좀 여쭙고 싶은 게 며칠 전에 저희가 이제 황운하 원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요 문제는 이제 질문을 했더니 그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는 게 이렇게 딱 잘라서 분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주장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영역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국민의 뜻도 그렇고 네. 또 이번에 사법기관 개혁하고 우선 뭐 검찰 개혁을 먼저 선행했습니다만 네. 이 과정 전반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진 분들은 어떤 형태건 간에 경찰의 권한, 권력 이것도 나누고 분산돼야 한다 이런 일종의 국민의 명령 같은 것을 예. 받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경찰도 예외가 없고 또 네. 경찰 스스로도 인정하는 부분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2월 국회 소집은 거의 뭐 결정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대표님? 최종적으로 아직 자유한국당하고 네. 의사 일정에 대한 협의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렇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가 좀 인정하고 있는 상태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저거 다 떠나서 지금 선거구를 확정하려면 국회는 열긴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까도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근데 그 선거구 획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인구 한 기준 이것도 아직 얘기가 안 된 거죠. 네,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지역구하고 비례대표의 숫자 비율 네. 이런 것들을 253대 47이라는 현행 기준 그렇죠.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4년 전에 있었던 기준 이런 것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만 확인할게요. 어제 JTBC는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4+1 협의체에서 그 인구 하한선 기준을 13만 9,400명으로 정하기로 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뭐 수치의 문제로까지 합의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예. 그 지역과 지방에서 네. 그 인구가 그 말하자면 감소하는 과정에서 지역과 지방, 특히 농촌, 어촌, 예. 뭐 산촌 이런 데서의 선거구가 축소되는 거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네. 이런 취지들은 서로 공감했죠. 왜냐하면 그 반대의 경우 수도권과 대도시가 인구가 집중하는 과정에서 그 선거구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는 권력과 돈, 예산 네. 네. 이런 것들이 집중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을 심각하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선거구 획정의 과정으로 나가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관련 입법은 혹시 좀 당 내부 방침이 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지금 개정안이 몇 가지가 이미 발의가 된 상태 아닌가요, 대표님? 네, 그렇긴 합니다. 우선 뭐 지난번에 이해찬 대표도 네.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보유세는 좀 늘리고 또 거래세는 조금 낮추는 이런 네. 방향에서 잠깐 언급도 있으셨습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12월 16일 날 부동산 그 종합대책 이후에 부동산 가격은 안정된 상태를 보입니다만 네. 다른 한편에서는 자유한국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자거나 1가구 2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하자거나 뭐 예. 이런 것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고 있어서 네. 의견이 서로 경우에 따라서는 정반대로 피력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그 후속 입법 처리 네. 이런 과정에 대해서 쉽게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예. 근데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종합 부동산세 있지 않습니까? 종부세. 예. 그 특히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그 민주당이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럼 그게 아닌가요? 그 우리 당의 김정우 의원이 네. 지난해 12월 말쯤에 예. 아마 그런 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뭐 충분히 검토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 3주택 이상을 소유한다거나 네. 특히 그 투기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 이런 것들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점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공천 기준에서도 이런 문제 의식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점차 제도로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분들에게 점차 1가구 1주택 이런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제도를 시행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며칠 전에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그 부동산 관련 총선 공약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그 자유한국당 그런 방향이 정반대던데요. 이래 갖고 그러니까 처리가 그러니까 논의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싶은 궁금증이 드는데. 그래서 뭐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총선에서 네. 해당 정책 방향 또 법안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걸고 예. 총선 결과에 승복해서 네. 4월 말 5월 마지막 국회쯤 한 번 더 열어서 네. 이런 법안에 대해서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좀 또 하나 이제 현안으로 불거지고 있는 게 파병 문제인데요. 호르무즈 파병 문제. 예. 아직 뭐 당에서 그러니까 아니, 정부에서 뭐가 이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약간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제 연합 함대 그 파병하는 게 아니라 독자 파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일단 혹시 그 대표님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저로서는 금시초문입니다. 그 파병이라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요. 예. 미국 측의 요청이 있을 시에도 뭐 매우 신중하게 우리 네. 국익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것은 파병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도 비준 여부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죠. 더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개인 의견은 네. 파병 쪽보다는 아덴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해 부대의 네. 활동 범위 이런 것들 조금 더 확대하는 예. 이런 과정에서 대처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표님께서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방향, 그러니까 청해 부대를 그 호르무즈로 돌리면 그 비준이 필요 없어집니까? 그
그 호르무즈로 돌리는 게 아니라 아덴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해부대의 활동 그 범위, 반경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호르무즈에서의 요구 뭐 이런 것들을 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우리 상선이나 선박 뭐 또 인력 이런 부분들의 보호는 국익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니까 그럼요. 그런 수준에서 대응하면은 가장 좀 합리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해부대 그러니까 경우라고 한다면 작전 지역 변경이 아니라 작전 지역 확대로 그러니까 해석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변경이다기보다는 확대로 뭐 해석하면 그럼 작전 지역 확대면 그런 경우에는 비준 절차는 필요가 없고 그런 경우에는 비준 문제도 우리가 시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